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삼성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워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성희롱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를 했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승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연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변호사 4년차 박유천 성폭행 사건의 무고죄 사건, 곽현아 무고죄 사건 등을 맡으면서 이슈를 몰고 다니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우시죠? 그녀의 흥미로운 변호사 생활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많은 경로를 거쳐 본업인 변호사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은희 변호사처럼 삼성같이 거대 기업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딛고 이를 극복하고자 변호사가 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은희 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굳은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삼성전기 경영지원팀 입사, 삼성전기 인사팀 사회봉사단으로 퇴직, 한국독립PD협회 자문변호사,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지정변호사, 현재는 이은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체질이 맞으세요? 저는 어떤 땐 체질에 맞고요. 어떤 때는 안 맞는 게 제가 PD님한테도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더니 변호사 똥도 개가 안 먹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요? 제가 되게 억울하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변호를 했는데 피고인이 뭔가 되게 그 정관빨이든 애매한 선에서 이런 거 있어요. 의사에 반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폭행 협박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는 그게 좀 합리적 의심이 들어 강간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되게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오는 거죠. 진짜 억울한데 이게 소명이 안 되면 이미 무너진 피해자의 삶이 다시 한번 지하로 뚫고 들어가요. 저는 그걸 옆에서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휴지기가 필요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네. 그 변호사로서 되게 많이 받겠네요. 그냥 느낌이. 네. 많이 봤는데 대신 보람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저울로 따지면은 훅 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완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에 근무할 때 상사의 성희롱으로 골리앗 삼성과 지루한 법적 공방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희롱이 몸의 수치였다면 사내에서 가해진 왕따는 영혼의 수치였다고 말합니다. 5억 손해배상 소송에 판결은 4천만 원 배상. 사람들은 삼성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법률 그러니까 전문인이 아니면서 또 소송을 하셨잖아요. 그게 삼성 상대로 소송하고 또 승소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도 좀 좋았고 그거를 소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소송을 한다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근데 하다 보니 소송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크게 세 가지쯤 생각하는 거죠. 간과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인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산을 넘지 않고 내가 이 조직에서 어차피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혹은 그 내부 고발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웃긴 건데 그래 그럼 한 번 붙어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본인의 근성이나 이런 것도 작용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큰일이야 나겠어 잘될 이런 그런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대가 잘못한 게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아닌 건 이렇게 다퉈보아야 하지 않을까 같은 그런 좀 독립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이후 승소를 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뭐지 이게 허무할 수가. 좋기도 한데 좋은 마음보다 허무한 게 좀 컸어요. 왜냐면 이기면 뭐가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이겼다고 통보가 오고 이제 이 다음은 어떡하지?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을 가려고 결심한 건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 전까지 로스쿨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주변에서 로스쿨을 가는 이제 제가 여기저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임 안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을 가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게 뭐야? 왜 사람들이 축하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다 보니 그런 학교가 있고 뭐 공부를 가서 열심히 하면 3년 후엔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제 막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면 잘하겠고 막 그렇게 된 거죠. 변호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성과의 싸움에서 얻은 전투력과 그녀 특유의 파이트 기질이 그녀를 변호사가 되게 했습니다. 변호사나 일단 법조인 중에 실제로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가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자기 싸움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게 되게 과부하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그냥 좌절하시죠. 그래서 그 단계를 못 넘어서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려운 걸 거예요. 첫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첫 변호 의뢰받은 게. 저의 첫 상사였어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명태와 관련된 되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갖고 저를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되게 공교롭죠. 되게 영화 같은, 예. 실제예요. 그래갖고 소송전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그 소장 내고 바로 회사가 다 줄 테니까 뭐 합의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없어지면서 끝났어요. 이은희 변호사가 최근 수임한 사건에는 배우 곽현아 씨가 의뢰한 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최후 변론 날입니다. 팔에 안긴 무거운 소리만큼이나 이 변호사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의 무게만큼이나 의뢰인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저 변호사 얘기인데 진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똑같은 거예요. 읽긴 읽죠. 읽고 반영하느냐 문제인 거지. 그럼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피고인의 발언이 많은 날이에요. 어차피 마지막 결심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리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여배우가 감독과 싸울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법원을 아직은 믿고 싶네요. 그러니까 법원이 전향적이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 반대 측에서는 그 녹취록 하나 믿고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것 외에는 다른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이 녹취록 안의 내용이 어떻게 본다면 이 영화 전반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판결이 나온다면 좀 굉장히 좀 너무 많이 좌절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1심도 저는 무죄가 나서 좀 많이 놀란 상황이라 저는 2심의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네, 바람은 당연히 진짜 유죄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곽현아 그 무고죄 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명예훼손으로 계속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일단은 이수성 감독이 곽현아에 대해서 계속 고소했던 것들은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다만 이수성 감독에 대한 형사재판 2심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수성 감독은 곽현아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곽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이 감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감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그 판결을 유죄로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찍어놨으니 감독 게 아니겠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합의가 안 된 녹취록이 뭔가 그렇게 보이는 뭐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여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도 애원을 하니 감독이 그냥 이렇게 알았어 이런 거지 그거를 어떤 다른 합의를 한 거로 볼 수 있겠냐.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를 크게 이유로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2심에서 다시 다투고 있는 건 저작권법상 이제 그거를 출연자가 재생산하고 뭔가 확대하는 거에 동의가 필요할 만한 어떤 출연의 내용이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라는 거는 그 사용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판례를 냈고요, 법리적으로. 그리고 곽현아 씨가 추가적으로 녹취록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편집본을 처음에 극장 상영 전에 편집본을 보고 나와서 곽현아 씨가 이수성 감독에게 그거 넣지 말아달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안 넣기로, 내가 안 원하면 안 넣기로 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수성 감독이 아 그런 거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이고요. 두 번째는 IPTV에 유포된 거 알고 곽현아 씨가 연락을 하니까 해서 막 항의하니까 그 이수성 피고인이 그 자기가 너무 잘못했고 기획사가 시켜서 그랬다고, 이런 취지의 녹취록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와 이 녹취록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올지.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의 무죄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이 변호사의 저작권법상 출연자가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 후 곽현아 씨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와 감독 간의 법정 싸움이라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견장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은희 변호사가 먼저 등장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곽현아 씨 그 2심 지금 이수성 감독에 대한 상소심 재판에서 곽현아 씨 피해자 지원했던 이은희 변호사라고 해요. 기자회견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꼭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같은 것들을 좀 무심한데, 곽현아 씨도 지금 이 사건 고소한 이후에 무고라든가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계속 피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이 나온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수성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그런 동시에 이 사건 판결이 그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감독과 배우 사이에 출연 계약, 그다음에 이제 찍은 화면에 대한 이 저작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그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공유를 하는 게 그 영화계에도 필요하다. 오셨으니까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출연 계약 및 촬영 당시 상황, 그리고 영화를 편집하면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PTV의 무삭제판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가 배포된 것을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고 난 직후 이성 감독과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제 차리고요. 그러면 지금 인정하신 거죠? 제 동의 없이 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인정하시는 거냐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사과 안 받고는 감독이 뵐 자신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저 너무 네. 당황해가지고. 네, 인정합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널리 알려 배우와 감독 등 제작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깊이 있는 행보입니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자, 피해자가 저 영화 출연을 위해서 그 이수성과 배우 계약을 출연할 당시 신체 노출 관련해서 단 노출 장면은 가불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뭐 요구는 의리 거부할 수 있다. 특약 사항만을 추가하였을 뿐 상반신 노출 장면 촬영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에 뭐 이는 다른 배우들이 피고인 이수성과 체결한 배우 계약과 다를 바가 없는 형식의 계약이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약관처럼 늘 사용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조영우는 그 피해자 곽현아를 섭외할 당시에 가슴 노출 꺼린다는 말을 듣고 이수성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가슴 노출 장면을 제외한다는 등 별다른 특약 조항 없이 어쨌든 이게 계약서가 체결되고 촬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을은 배우예요. 배우가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연기와 관련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감독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내용은 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이 행위 자체가 그 부분과 함께
앞으로 이런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내용 공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 법률신문에서도 지금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게 항소심, 형사항소심을 1심의 속심으로 보아야 하느냐, 사후심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뭐냐면 1심 판결을 가급적 존중하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방향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3심제를 하고 있는 어떤 본연의 어떤 취지가 있어요. 오판의 가능성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도외시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고, 특히나 성폭력 범죄에서 증거불충분,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이제 어떤 면죄부를 줄 때 그걸 2심에서 다툴 때는 다른 증거들이 더구나 나왔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판결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겐 아직 많은 게 남았고, 우리가 이 판결이 잘못 나왔더라도, 그게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더라도 이때부터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시면서 주로 성폭력 뭐 이쪽, 그다음에 성희롱 이쪽.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저희 사무실에 한 60-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의 경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를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많이들 오시는 거죠. 그 박유천 그러니까 성폭행, 네. 성폭행 무고로 고소했는데 무죄가 났잖아요. 네네. 그거는 국선 변호였죠. 네, 국선 변호였어요.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은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료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당일에 브리핑이 다 끝나야 되고, 그날 이제 뭔가 되게 여러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증인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아야 하고, 그 증인 신문지도 막 다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 사건은 이제 엄연히 얘기하면 국선은 국선인데 여성가족부 법률 지원 사건으로서 받은 국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그 단체들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그 변호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지정해서 와서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박유천 성폭력 사건. 박유천은 두 번째 고소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변호사의 요청으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고소 여성에 대한 유죄가 그 무고죄에 대한 유죄가 난 상황에서 2심을 가니까 그 여성이 일단 자백을 해요. 다 잘못했으니 형을 깎아주세요. 네.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이 1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과 차별화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달리 평가되려면 판단 주체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 여성들은 굉장히 그 언론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걸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전적인 어떤 효과들이 필요한데, 판을 좀 더 구판을 크게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이 방청될 수 있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뭔가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여성의 입장에서 뭔가가 좀 더 소명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법정의 온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법부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그 온도하고 세간의 온도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점을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박유천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도 무죄. 그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고 박유천 제1고소인과 분리하려는 이 변호사의 판단은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어의 차이, 아니면 미디어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그게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이런 것을 느끼는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누가 이 재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성폭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신고하면 무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를 이제 막 가늠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게 비록 어떤 유흥업소 종사자라 하더라도 그 여성이 이제 조금 그런 장소에 왜 들어갔지, 뭐 화장실을 왜 들어갔지, 이런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피해자에게 너가 왜라고 물을 수는 없어라는 게 그래도 많이 고양된 높아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 의식인데 그 시민 의식을 법정이 못 따라와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아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뭐 피고인이 뭐 저항을 억누르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다라는 식의 판결은 이제 더 이상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뭐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변호사의 의뢰인 중 상당수는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은희 변호사를 만나면 일단 마음 편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물어봤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은 있는 거잖아요. 네. 과한 폭언에 대한 어떤 이건 좀 아니지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좀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제될 게 없다. 내가 검사 바뀌어도 검사하고 다 미리 대처할 거예요. 피해자가 이렇게 멍 때리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정도예요. 그 정도만 주의해서 저기하고 괜찮아요. 오늘 애썼어요. 지켜보는 거 자체가 힘들 텐데. 피해자는 말단 여직원이에요. 힘이 없는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에게 되게 변태적인 가해를 한 강제추행 사건이에요. 행사 안에서 상황을 빙자해서 둘만의 공간과 둘만의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사각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직원에게 회초리를 너는 혼나야 되니까 회초리를 가져와라. 그래갖고 회초리를 구해오게 해가지고 그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이렇게 쑤시고 때리고 하면서 이제 옆에서 안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상황인지 싶은 폭행인가 추행인가 당사자는 어리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는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인 거죠. 이은희 변호사님은 사실 처음 이제 좀 진행할 때 왜 찾아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뭐 법원에 가야 될지 어떤 이런 것들 찾아보게 될 때 직장 내 성폭력 이런 걸로 검색해보다가 이제 쓰셨던 책이 있었던 걸 알았고 그래서 책을 보고 읽어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염두를 해두고 있었죠. 그러고서 1심이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찾아왔어요. 이런 위치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판결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과문까지 내고 직장에서 해직까지 시키는 상황인데 그런 걸 다 뒤집을 만한 이런 얘기가 나올까? 내가 힘고 약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건가? 그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좀 막막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슈를 만드세요? 아니면 이슈가 되는 걸 찾으세요? 본인의 변호사의 전략이 뭐예요? 그 사건들은 다 우연히 저한테 온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 헤매거나 제가 전략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건들이 억울한데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그나마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임료를 내고 뭔가 이렇게 맡겼을 때 나를 위해 좀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다가 온 사건들이고요. 박유천 씨 사건은 그 부분이 보도가 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혹은 이 극대화의 효과가 우리 피해자, 그러니까 피고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무고죄로 되게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위해서도 이게 크게 보도되고 뭔가 이슈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전략을 택했다면 곽현화 씨 재판은요. 이수성 씨가 그렇게 자청해서 기자회견해도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응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언플하는 걸 싫어해요, 원래 본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뭔가 가십성 이슈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묵하고 재판부를 맞추는 거죠. 되게 본능적으로 그런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회사에서 한창 싸우고 혹은 싸우기 전에 영업에 있을 때 동기들이 본투비 워리어라고 했어요. 근데
잘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싸움보다 남의 싸움하는 게 마음이 더 힘들어요. 내 싸움은 지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남의 싸움은 내가 지면 그 책임이 저한테 안 돌아오고 그분이 삶으로 받아 안을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묵직한 과정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공감하는 게 말 속에 많이 묻어 있는 것 같거든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공감하는데 주관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 싸움이 이겼던 이유도 제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사안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야 수비가 가능하고요. 우리한테 유리한 건 공격이 가능한데 주관적으로 이입만 많이 해가지고는 그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사람은 객관을 유지하는 것과 그 낙천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사든지 형사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좀 기회좀 주실래요? 법률 조력을 받는 건 법률 조력을 받지 않는 것보다 좋고요. 평지를 가다가 그 사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되게 울퉁불퉁한 길을 만났을 때 내가 그나마 누구 손을 잡고 가야 덜 다치고 가느냐, 혹은 이 길을 관통해 갈 수 있을 것이냐, 끝까지 갔을 때 그나마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내가 정의에 부합하고 내가 예의에 맞게 움직인다면 사실은 법도 나의 변호사도 부응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파이터라고 말하는 이은희 변호사.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것은 그녀의 변호사로서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피해자 입장에 처해봤기 때문에 의뢰인과 더욱 공감을 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녀. 앞으로도 이은희 변호사의 패기 있는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